가격이 10만 원 차이가 나요. 에?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오토이슈 유민우입니다. 저희는 특별 게스트 나경남 기자님과 함께 지난 11월에 다녀온 에이크마 2022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 이슈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에이크마와 에이크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다뤄봤고요. 저희 2부에서는 미드웨이트 각축이라는 주제로 혼다와 스즈키에 대한 미들급 모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3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3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3부 주제는 크루저 모터사이클입니다. 주요 신모델인 로얄 엔필드 슈퍼메테오 650, 혼다 레벨 1100T, 두카티 디아벨 V4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른 또 재미있는 볼거리였던 MVP와 벤다 그리고 SWM의 크루저 바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루저 오토사이클이 저는 이제 딱 보기에도 크루저 타입. 크루저 타입이잖아요. 아메리칸 스타일. 근데 진짜 진심으로 원래도 그 크루저 모터사이클 때문에 모터사이클을 시작하게 된 것도 맞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워낙에 선택의 폭이 워낙에 좁아진 데다가 맞아요. 폭은 좁은데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참 지금 찾기가 어렵죠. 없어요. 네. 저렴한 것 중에 크루저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메테오 350. 메테오 350 네네. 말고는 레브로백? 레브로백, 그리고 저기 우리 가와사키 KR KR GV300S 아킬라 아킬라. 네. 그리고 그 가와사키에서 발칸 650. 매우 소량이 발칸 S. 오래 나오긴 했죠. 네, 벌칸 S. 네, 발칸 S.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꼽아볼 만큼 적네요. 발칸. 그쵸. 한 손에도 근데 옛날에 제가 막 그거 좋아하던 시기에는 물론 저도 그게 수입돼서 2차였지만 아무튼 일본산 크루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페니즈 크루저. 네네. 섀도우, 드렉스타, 그 발칸, 그때 발칸이었고, 인트루더도 있었고. 근데 그것들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지금 사실상 시장을 독식, 내지는 가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브랜드가 폭을 너무 많이 안 줬어요. 할리 데이비슨. 예. 예. 그거 없애기만 했어요. 뭔가 하기는 했죠. 예전에 750도, 스트리트 750도 나왔었고 했지만, 유지를 길게 안 했었고. 했지 잘한 건 아니죠. 하기는 했지만, 뭐 네. 딱히. 성공적이지도 않았고. 지금 뭐, 최저가가 1,700만 원이라면서요. 2,700. 네. 3,000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경남 기자님께서 얼마 전, 그러니까 1년, 2년 전부터 크루저의 어떤 웨이브가 또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계속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런 예측을 했던 건 사실은 1, 2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흐름 자체를 저는 그걸 이제 미리 생각을 했었던 게 지금 흐름이 이러하니 그 다음엔 이거고 그 다음엔 이거겠다 같은 게 있었거든요. 혹시 그게... 미래에서 오신 건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았어요. 혹시 막내 아들? 막내 아들 아니신가요? 그 레트로 붐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시작했을 때 그건 이제 경제 위기와 맞물려서 시작이 됐었고 레트로 붐이 처음에는 카페레이서 쪽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네이키드 모터사이클 그다음에 이게 약간 오프로드 무드를 가미한 그 스크램블러나 뭐 요런 계열로 가고 결국엔 이 레트로 붐 자체가 크루저로 흐를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크루저 모터사이클이 갖고 있는 장점이 여행을 즐기기에 나쁘지 않고 그리고 생각보다 다루기 쉽고 시트오가 낮으니까 포용력도 넓은 편이고 멋도 있고 나름의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모델이 받쳐주지 않아서 조금 이렇게 붐업이 좀 늦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R18 나왔을 때 사실 그 말씀하신 의견에 비슷한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그때가 그게 뭔가 그 이후에 많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R18이 조금 너무 비싸고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된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100주년 그 얼마 전에 BMW가 할 때도 그 댓글을 보니까 R12는 왜 안 나오냐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R12도 워낙 뭐 그것도 비싸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할리 데이비슨이나 인디언이나 R18 같이 막 크고 엄청 화려한 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가볍게 탈 수 있는 맞아요. 메인 바이크가 있어도 세컨 바이크로도 탈 수 있는 것들을 좀 바란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올해 쇼에서는 그게 나온 것 같아서 글쎄요, 뭐 진짜 요 근래 그래서 크루저 모터사이클 시장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에 있는 브랜드들 이외의 네. 것들로 봤을 때는 혼다가 가장 적극적이죠. 그렇죠. 혼다 레벨 300, 맞습니다. 500, 그 다음에 이제 1100, 1100 이 시리즈가 갖고 있는 파괴력이 또 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패밀리의 룩을 가져가면서 이름도 굉장히 딱 굳어졌고 네. 괜찮죠. 근데 이번에 쇼장에서 사실 이번에 첫 번째 쇼 그 프레스 컨퍼런스 자체가 엔필드여서 그랬는지 임팩트가 상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먼저 슈퍼 메테오, 로얄 엔필드의 슈퍼 메테오 먼저 알아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로얄 엔필드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에이크마에서 발표 순서를 첫 번째로 맡았는데요. 에이크마에서 발표 순서 첫 번째라는 거는 굉장히 브랜드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맞네요. 네. 일단 사람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맞아요. 벼르고 있기도 하죠. 니네가 뭘 내놓길래 첫 번째로 하냐 뭐 그런 시선들도 맞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사실 엔필드는 슈퍼메테오 650으로 그거를 굉장히 깔끔하게 장난 말끔하게 아니었어요. 해결을 잘 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부스 크기가 엄청 크지도 않았고 맞아요. 좀 그래서 또 너무 임팩트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딱 그 베일을 벗기자마자 현장 반응이 되게 좋았고 맞아요, 진짜. 네, 그 현장 그 로얄 엔필드가 라이브 했던 영상도 조회수가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잘 나왔어, 있습니다. 잘 나왔어. 그래요? 네. 프레스데이 전에 근데 사실 로얄 엔필드가 공식 채널에다가 그 유성이 떨어지는 그 티저 영상을 올리면서 메테오가 나올 거는 이제 사람들이 다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메테오 350이 먼저 나왔으니까 메테오 650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이 정도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다들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준수하게 나왔어요. 그동안 로얄 엔필드가 계속적으로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그런 와중에 어떤 그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 점이. 전 엔필드 그 650 시리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인터셉터나 컨티넨탈 GT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메테오 650이 나올 것을 예상을 했음에도 더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사실. 그런데 딱 나온 거 보고서 이게 잘 팔리겠다. 야, 막 먹히겠다. 이게 팔릴 수밖에 네. 없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지금 조건희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엔필드의 트윈 엔진을 딱히 그렇게 막 되게 막 반기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충분한 출력을 내는 그렇죠. 되게 전통적인 방식의 엔진이기도 공룡인, 하고 예. 근데 그게 최근에 만들어진 엔진이라서 앞으로도 지금 볼 수 그렇죠. 있는 엔진이기도 하고 물론 마력이라던가 출력에서 좀 더 손해를 보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이 되게 중요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전에 나왔던 컨티넨탈 GT나 인터셉터? 보다 슈퍼메테오 650에서 이 엔진이 훨씬 더 뭔가 진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럴 만한 기대가 더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없던 쪽, 그러니까 기존에 딱 맞아떨어지는 매칭 상대가 있는 애들보다 이건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트라이언프의 바보나 이런 아이들 붙일 수 있지만 저는 이거는 혼자 있는 독자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모델이란 것 같아요. 똑같이 병렬 트윈 엔진을 사용하고 650cc 배기량을 갖고 있는 우리 가와사키 발칸 S 같은 경우는 걔는 순행 엔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걔는 굉장히 유려한 미래적인 디자인이고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병렬 트윈 엔진인 우리 또 혼다 레블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사실 생김새나 이런 디자인의 큐가 너무 달라요. 네. 근데 물론 가격 차이도 상당할 것이고 보면서 이거는 먹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 요소도 확실히 갖고 있고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가격적인 장점도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에 컨셉트로 650 크루저가 선보인 적이 있었잖아요. 2019년에 컨셉트 KX였어요. 컨셉트 그때 2019년에 저도 현장에서 봤을 때 근데 걔는 저는 약간 너무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컨셉이 심하다. 맞아요.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했는데 엔필드가 왜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이게 뭐 커스텀 감성이나 이런 것에서 멋있더라도 별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안 나와서 전 되게 좋았어요. 현실적인 그 접근법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스펜션 구조 같은 게 프론트 포크 같은 네. 게 이제 포크 구조가 아니었고
아마 호사 구조였나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양산에서 판매하기 위한 모델이라고 보기엔 정말 네. 무리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에 비하면 요번에 메테오 650, 그러니까 슈퍼 메테오 650의 경우에는 굉장히 평범한 맞습니다. 구성인데 조합이 잘 되어 있고 포지션이 정말 좋다. 네. 막 반한 건 아니었는데 괜찮네. 그 되게 설득력 있다라는 얘기가 진짜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스펙을 살펴보면 공률행 병렬 2기통 648cc 엔진에 최고 출력은 47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52.3Nm입니다. 시트고가 약간 크루저 치고는 약간 높아요. 740mm이고요. 차량 중량도 배기량에 비해서는 241kg으로 약간 무거운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는 15.7L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게 포워드 스텝 그리고 그 시소 기어라고 불리는 그 힐앤토 기어가 채택되어 있다는 점이 좋아 보였고요. 옆에 이제 윈드실드 장착해 놓거나 사이드 케이스 장착해 놓은 모델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순정 액세서리로 크루저 투어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제가 봤을 때는 크루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요소들이 네. 정확히 니즈에 딱 부합하는 것 같고 사실 그런 것들이 저희 할리 데이비슨이나 그 인디언 그동안 네. 전통적인 아메리칸 크루저 브랜드들이 선보였던 것들인데 사실 그 브랜드들의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렇더라고요. 이런 옵션 값도 것들은 비싸잖아요, 그럼요. 사실. 그런 거 달려면 엄청 비싸잖아요. 거의 근데 차값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로얄 엔필드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될 수 있겠다. 완전 새로운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겠다. 하는 게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지금 딱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얼마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선택지예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상 한번 하면 어때요? 근데 지금 그 650 기반이니까 650 가격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크루저 모터사이클들의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왔지만 그 되게 유려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신경을 쓴 게 눈에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건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있었던 모델들보다는 그리고 더구나 신모델이고 그러니까 개발 비용 같은 것들을 그 계산서에다 포함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바는 아니지만 아마도 충분히 들어갔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위 시리즈가 아니라 마치 기존의 모델을 발전시킨 상위 시리즈처럼 보이는 뉴 패밀리니까 이런 경우에 가격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대충 계산했을 때 뭐 1,000만 원 좀 넘겨도 그 요즘에 환율 부분이라던가 소비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만 들어온다면 충분히 뭐 1,000만 원, 1,100만 원 요 정도 선만 나와도 얼마든지 오케이 할 것 같았는데 글쎄요 이게 맘먹고 998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저는 한 가져갈 가능성도 있지 900만 원 않을까. 중반, 한 945 960에서 한 시작. 70만 원대에서 기본 모델이 시작을 하고 로얄 엔필드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옵션 컬러 차지. 컬러 차지랑 네, 옵션 뭐 차지를 해서 해갖고서는 단계를 가는 뭐 거. 그 위에 뭐로 가면 이제 풀옵션으로 하거나 이제 뭐 컬러 모델 뭐 스페셜 컬러를 하면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스타팅 가격을 1,000만 원대 언더로 잡음으로써 로얄 엔필드 코리아가 약간 그 이슈를 선점하고 약간 그렇게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밀라노 쇼 다음 주에 저 인도 현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또 네, 네. 엔필드 갔다 왔죠? 밀라노 갔다가 바로 그 다음 주에 갔다 왔습니다. 네네. 갔다 왔는데 현지 반응이 또 그렇게 뜨거워. 그거 메테오요? 메테오 슈퍼 메테오? 650도 거기 네. 딱 전시돼 있었는데 제 생각에 그럴 것 사람들이 와, 이 뭐 거의 좋아할 것 환호성을 같아.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예전에 이 얘기가 겹쳐져서 나오면 그런데 예전에 아까 얘기 나왔던 할리 데이비슨의 스트리트 750이 인도 생산이었잖아요. 네. 그때 사실 할리 데이비슨이 인도에 생산된다. 그러니까 그 인도 기자들을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만났을 때 그런 거에 되게 나름 자부심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막 그 심지어는 자기네 나라 브랜드도 아니지만 그것 자체에도 되게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건 그런 멋을 낼 수 있고 멋있는 모터사이클을 우리가 만들었어 같은 걸 자랑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런 멋이 나는 건데 이게 심지어 우리 브랜드야.
라는 것에서 오는 이 뽕이 그 있지 않나. 국뽕도 한몫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누가 봐도 되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현장 분위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로얄 엔필드가 현장 부스를 꾸민 것 자체가 디자인부터 컨셉이며 되게 좋았어요. 그 딱 그 한 모델에 딱 집중시켜 놓은 네. 그 느낌. 그 원래 부스 만들 때 벽 세우는 게 돈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아, 근데 그래요? 다른 데들은 이번에 벽을 많이 없앤 다 느낌이었는데 로얄 엔필드는 되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사각형으로 아니 그죠 십자가 네, 형태로. 그래서 존 나눠놓고 이렇게 했던 게 투자를 많이 했다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메테오 350이 먼저 있었고 메테오 350도 크루저 모터사이클로서 접근을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메테오 350은 크루저라고 생각 안 해요. 사실 저도 애매한 솔직히 얘기하면 부분이 있죠. 클래식 네. 350이랑 그 뭐가 크게 다른지 네네. 막 잘 모르겠는 그 한편으로는 클래식 350이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메테오 350에 관심을 받았고 아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그렇습니다. 1대1로 동시에 나왔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그렇죠. 막 주목받았을 모델은 네.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좋은 바이크라고 생각하지만 왜냐면 크루저 모터사이클에서 요구하는 바 들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해요. 네. 뭐 막 멋있지는 않아. 그죠? 클래식한 분위기는 있는데 막 멋있지는 않아. 존재감이 빠방 있는 게 아니야.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슈퍼메테오의 경우에는 딱 보고 아 이건 크루저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정도였다고 생각하고 물론 시트고가 약간 높지만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엄청 높진 않지만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긴 네, 하지만 600mm 네. 후반이니까 보통 크루저들이 아니면 700 더 이거보단 낫거나 더 밑으로 내려가는 애도 네, 있지만 네. 500mm 때도 있고 막 이랬으니까요. 근데 보기보다는 조금 올라간다. 레벨 500을 생각을 해봐요. 레벨 500은 무릎이 거의 접히죠. 뭐 어. 150cm 정도 키 되시는 여성분이 타도 탈 수 있는 적이었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만큼 애가 프로포션이 약간 올라가면 생기는 장점도 있어요. 타고 달렸을 때 멋있어 보이긴 해요. 아, 존재감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또 있을 것 같아요. 슈퍼메테오 650은 최대 장점은 비싼 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싼 차는 아닌데 탔을 때 멋이 있다. 네. 없어 보이진 않는다. 없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 라이더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이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빠른 시점에 잘 안착이 되면 뭔가 임팩트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023년도에 가장 기대되는 모델 중에 하나로 꼽으라 그래도 꼽을 수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저는 사실 CL500을 지난번에 제가 꼽았던 것 같은데 네네. 그때 얘기했던 이 두 개 중에 저는 엄청 고민했어요. CL500이랑 슈퍼메테오 650. CL50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모델들이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대, 그러니까 한 대를 꼽으면 그렇죠. 그런 후보군에 들어간다. 그러면 다음 모델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혼다의 레벨 1100T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다 레벨 1100을 기반으로 하프 페어링과 사이드 케이스를 더한 투어링 크루저인데요. 레벨 1100은 DCT 미션도 있고 그런데 가격 경쟁력이 아주 좋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런 투어링 확장성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수랭 병렬 2기통 1084cc이고요. 최고 마력은 87마력, 최대 토크는 98Nm이고 시트고는 700mm입니다. 차량 중량은 매뉴얼 모델이 223kg 그리고 6단 DCT 채택된 모델이 233kg입니다. 그리고 혼다 셀렉터브 토크 컨트롤이랑 윌리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또 4가지 라이딩 모드 들어가 있고 USB-C 포트도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레벨 1100T. 역시 혼다다. 혼다가 혼다 했다. 저는 사실 그 레벨 1100 그 영상이 이렇게 나오길래 그 컨퍼런스 할 때 또 레벨 1100을 또 그쵸. 동어반복하네. 우린 타지도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었는데 페어링을 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네. 그리고 저거 할리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맞아요. 나는 그 상황에서 할리가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네. 라는 생각이 확 들었죠. 제가 이거 여기 이슈니까 내가 여기서 또 여기서 이슈를 터뜨리시나요? 준비해 놓은 거를 이제 네. 풀어드리면 유럽 내에서의 판매 가격을 1대1로 비교를 했을 때 할리랑? 네. 네. 그 심지어 이걸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요번에 등장했던 레벨 1100T가 뭐가 특징적이에요? 하프 페어링과 페어링- 사이드 케이스. 그쵸. 페어링과 사이드 케이스인데 그 세미 배트윙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세미 배트윙, 그러니까 그 스트리트 글라이드의 배트윙을 줄여놓은 것 같은 미니 배트윙 스타일의 페어링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하드백이 달려 있어요. 네. 이 구성이 뭐다? 스포트 할리 글라이드. 데이비슨의 스포트 글라이드다. 네. 그 107 큐빅 인치 엔진 쓰는 스포트 글라이드가 딱 그 구성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유럽을 겨냥해서 할리 데이비슨이 만든 모델이었어요. 그 모델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에이크마에서 공개했었고 그 맞습니다. 모델만 처음에. 아,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게 음. 이번에 혼다가 딱 내놨어요. 그런데 그럼 잠깐만, 그럼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지? 유럽에서 할리 데이비슨, 그러니까 이탈리아 기준이에요. 이탈리아 할리 데이비슨이 판매하고 있는 스포트 글라이드의 가격과 레블 1100T의 판매 가격을 비교해서 제가 환율 계산까지 해봤더니 가격이 1160만 원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유로화로 계산했을 때 스포트 글라이드 대 1100T의 네. 가격이 두 모델의 가격 차이가 1160만 원의 가격이 차이가 나요. 띠용. 근데 이거를 띵. 유럽 혼다의, 그러니까 이탈리아 혼다의 레벨 1100T 가격하고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의 스포트 글라이드 판매 가격하고 비교하면 얼마 차이가 나냐면 1790만 원 차이 나거든요. 1790만 원의 차이면 그 레벨 1100의 이탈리아 현지 판매 가격이 1606만 원이에요. 한 대를 더 살 수 있는. 두 대를 사고 84만 원이 남아요. 어딘가를 그 음해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차이가 다 분명히 근데 차이가 있으니까. 가격에는 또 가격에 상응하는 그리고 이건 레블이고 병렬 트윈이고 얘는 V 트윈이고 그쵸. 전통의 V 트윈 엔진과 좀 다른 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근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면 사람들이 그건 다른 관심을 얘기지. 가질 수밖에 없다.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가치가 다른 모델이지만 응. 어쨌거나 얘도 리터급 배기량에 그치. 마력이나 그치, 출력은 상당히 비슷할 테고. 심지어 DCT 달려있어서 네. 또 뭐 스쿠터 타듯이 탈 수 있고. 그치. 그리고 그렇게 이번에 1100T까지 오면서 디자인도 약 거의 비슷한 디자인으로 해서 너무 이렇게 깜짝 되어 놀랐어. 있고. 괜찮은데? 멋있어 디자인. 멋있네. 멋있어. 그러면은 가치가 다르다고 해도 네. 그러면은 요걸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할 수 있는데 두 개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야, 한 대 사지 말고 두 대 사서 같이 타고 다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 그쵸. 하지만 지금 저희가 볼 수가 없고 네. 살 수도 없습니다. 국내 출시가 지금 레벨 1100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거 지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심지어 레벨 500도 지금 소비자들이 지금 없다고 지금. 근데 레브 로백은 들어보면은 공급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되고 있는데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레브 로백이 전 이거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레브 로백 처음 나왔을 때 반응 별로 안 좋았거든요. 처음에 별로 안 좋았어요. 처음엔. 그래요? 네, 응. 좀 없어 보인다 그러고 이거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되게 많이 팔린 인기가 몰린 느낌이었어요. 저희 영상 그 랭킹 중에서도 순위권입니다. 그렇죠. 네. 레벨 거의 500. 메인으로 떠 네. 있잖아요, 항상. 그 레벨 500이 네. 이게 들어오는 시점을 제가 정확하게 2013년이야, 14년인가 이쯤에 이게 발표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3년, 14년은 아니겠구나. 더 뒤긴 하겠네요. 아무튼 레벨 시리즈가 그 원래 이제 혼다가 레벨이라는 모델명이 갖고 있었고 예전부터 갖고 있던 이름이지만 저배기량 모델이었거든. 250. 그 모델이 있었는데 이게 그 현대에 와서 다시 이제 끌려 나온 거죠. 그 이름이. 근데 그 끌려 나올 때 레벨 300, 250이 먼저 있었어요. 네, 단기통. 네, 레벨 300이 네. 있었죠. 12300, 12250의 엔진을 사용했던 그게 먼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12500? 그러니까 그게 거의 같이 묶여서 나와서 사실상 똑같은 완전히 똑같은 디자인이었거든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한편 그때 그 혼다 코리아에서는 레벨 300 수입 안 했지만 안 했죠. 네, 지금도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있죠. 근데 그때 병행으로 들어왔어요. 그 들어와서 그 단기통 엔진의 크루저라고 하는 것이 사실 또 되게 궁색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도 500이 등장하는 그 시점에 저거 별로야 라는 평가가 먼저 깔리게 된 배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근데 막상 저희도 저거 앞타이어 이렇게 두껍고 핸들링이 별로겠다 타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재밌어 생각.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핸들링이 너무 좋았어요. 그 펫타이어를 앞에다 꽂아놓고서도 그 정도 밸런스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고 그 사실 이 뉴 펀더멘탈 시리즈 12500 시리즈 3종으로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은 그 엔진이 또 이렇게 꽂아 쓰니까 또 괜찮네 이랬었잖아요. 그럼 저는 레벨 500이 처음에 그랬지만 잘 돼서 레벨 1100은 바로 갖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요. 근데 그리고 그 시점이 저희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할리 데이비슨이 공랭스 포스터를 이제 유로5에 채택 안 한다는 것도 다 이미 알려진 상태였고, 그쵸. 그리고 혼다 코리아라면 그 시장이 빌 거라는 것을 더 누구보다 빨리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시장은 아니지만 주인이 방을 뺐으니까 저기 집 차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안 했죠. 근데 이게 반복되는 혼바의 그 행보인데, 혼다 코리아의 행보. 네, C125도 그랬죠, 온키 125도 그랬죠, GT 125도 그랬죠. 맞습니다. 이게 해외 출시하고서 한 2, 3년 지나면, 빨라야 2, 3년이야. 그러고서 아니면 4, 5년 지나서 다음에 그 연식의 1호를 채택을 하거나 연식이 변경되면 그때서야 갖고 오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구조적으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만 들어보면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서, 소비자들은 네. 또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레벨 1100은 그 좀 아니었어. 그걸 왜 안 갖고 왔어?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지만,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내년쯤 들어올 타이밍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화를 열어 올린 겁니다. 레벨 1100이요. 네, 왜냐면은 걔가 발표된 지 한 2, 3년 됐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연식 변경 모델은 아니지만 신모델이 추가됐잖아요. 레벨 1100T가. 이게 딱 내년쯤 딱 들어올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아 괜찮네. 네. 과거에도 그래왔고 네. 앞으로도 계속. 네. 네. 그래서 만약에 혼다의 신모델 중에 당장에 안 나오는 모델이 있다, 그러면은 2, 3년 있다가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얘기했지만 이게 대충 계산을 했을 때 한 뭐 2천만 원 언더가 찍혔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 가격. 네.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사실 예상이 되기도 하죠. 아프리카 트윈이랑 같은 엔진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랑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아프리카 트윈보다는 근데 옵션이나 장비나 구성 면에서 저는 저렴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아프리카 트윈이 DCT 모델이 2,119만 원, 그리고 네. MT가 1,970만 원이고요. 네. NT 1100이 1,920만 원인가 뭐 그 정도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면은 제 예상에는 1,800만 원대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여기 1,900만 원부터 지금 2,120만 맞아요. 원 여기 잡혀 있는 2,200만 원 언더까지의 패키지가 다 몰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배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차등을 두더라도 가격 차등을 둬서 이거 다음에 저거 뭐 이렇게 보지 않게 사실상 하나의 모델로서 받아들이는 느낌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좀 패키지성도 강조를 할 것 같고 가치를 스스로 깎아낼 이유는 전혀 없는 상태인 것 같고 거기서 심지어는 가격을 더 낮춰서 뭐 10만 원, 20만 원 더 낮춰서 100만 원 단위가 하나 더 바뀐다가 판매량에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있으면 되는 물건이거든요. 있어도 된다는 물건이라고 해서 비싸게 팔면 안 되죠. 아니 그래서 조건희 기자가 얘기한 1,800만 원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선배 얘기는 그 굳이 1,900만 원에서 2,100만 원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밑에다가 굳이 1,800만 원까지 맞추진 않아도 된다. 그렇죠. 이거죠. 브랜드 입장에서 그치. 네. 스택을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을 필요 없이 겹쳐져 있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지금 조건희 기자님이 일부러 그러신 건지 DCT와 MT를 다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아프리카 트윈에 대해서. 레벨도 DCT 버전과 MT가 있을 수 있고 네. 심지어 T가 있잖아요. 네. 투어링 버전이 결국에는 최상위 버전일 거고 네. 그럼 투어링 버전은 아마도 DCT 단일일 수 있겠죠?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네. 또 그렇죠. 반대로 DCT만 수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은 근데 MT는 가져올 것 같아요. MT는 그러니까 1100T가 아닌 건 MT만 갖고 오고 노멀은 MT만 오고 투어링은 DCT만 가져올 수도 있죠. 마치 이거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되게 너무 설득력 있어서 미리 정보를 듣고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전혀 혼다 없다. 코리아는 1도 얘기 안 해줘요. 근데 우리가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서 대충 보면 전진기 되면 진단이 딱 나와. 그러지 않겠냐.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잖아요. 혼다 코리아에서 이 비슷한 회의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뭐 나오기만 하면 이건
물량만 맞아요. 가지고 오면 근데 저는 이제 왜 또 그 아까 더 팔릴 거냐라고 하셨을 때 전 더 팔릴 것 같다고 한 이유가 또 있는데 좀 가격으로 또 까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발칸 650S가 네. 비싸요. 그거 얼마네요? 1,500? 아 발칸 650 비싸긴 하다. 네, 뭐 그 정도 되는데 걘 650이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1,100이니까 1,100이죠. 1,800만 원까지 어떻게 맞추면은 발칸 S를 보려던 사람들도 레벨까지 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두 모델 간의 그 디자인적 갭이 너무 커서 아, 뭐 그건 네, 있죠. 사실 많이 겹쳐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또 아쉬운 거는 또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서도 그 소식도 좀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네, 좀 네? 빨리 좀 봤으면 좋겠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두카티 디아벨 V4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크마 가기 전에 이거 딱 공개됐을 때 아, 얘가 에이크마 2022에서는 원탑 먹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고 그 증거 영상은 나 기자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이름은 나경남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셔도 되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다음 주에 되게 많은 또 네, 구독자가 생기면 좋겠네요. 우리 조건희 기자님이 공항에서 가장 기대하는 모델로 꼽아놨을 때 저는 뭐 사실 뭐 그냥 나 하고 있었거든요. 저 원래 좀 그런 거의 모든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일단 받아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랬는데 막상 가서 쇼장에서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예뻐. 너무 아니, 예뻤어. 너무 예쁜지 솔직히 모르겠어. 아니 난 너무 예뻤는데. 그냥 이쁘네. 참, 흠 잡으려고 막 이렇게 보고 잡을 데가 없어. 이쁘네. 이런 느낌이었어 정말. 저는 근데 기대가 커서 그랬는지 전 실물 보고서는 약간 실망을 했어요. 저는 되려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더 그게 크게 왔나 봐. 그냥 너무 조금 더 작아진 밀집된 어떤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타보고 싶더라고요. 예. 전 그래서 싫었어요. 그 바로 두카티 부스 뒤에 뭐 플러워 브랜드였나? 거기에 1260 디아벨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걔는 조금 더 애가 이렇게 디자인도 그렇고 이게 바이크를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게 조금 더 그 악마 같은 디아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은 느낌이어서 좀 약간 카리스마가 없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뭐, 그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것 같아요. 네. 그 원래 디아벨은 약간 되게 무심하고 애가 되게 무덤덤한 얼굴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V4는 너무 얘가 예쁘장하게 네. 만들어 놓고 하지만 내 심장은 뜨거워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좀 예전에는 어필도 안 하고 뭐 어쩌라고 막 이런 느낌의 되게 강한 남성적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차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좀 더 폭 자체를 되게 넓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좀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민우 기자님이 디아벨 전문가거든요. 그쵸. 디아벨로 해외 시승을 2번을 갔다 오신 분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거 좀 오류가 있습니다. 한 번인가요? 네. 저는 그 디아벨 네. 1260 디아벨 시승을 다녀왔고 네. 나 기자님께서 X 디아벨 네네네네. 다녀오셨죠? 네네. 엑스디아벨 탔었죠. 그러면 한 번씩 다녀오셨어요. 한 번씩 다녀왔습니다. 네. 네. 저 그래서 디아벨 좋아해요. 디아벨 전문가 2분을 모셨는데 전 못 가봐가지고 근데 이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컴팩트해진 그게 좋았다 그러고서 앉았을 때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디아벨 콘셉트에 더 가까이 간 맞습니다, 느낌이다라고 맞습니다. 하셨을 때 저는 처음에 약간 제가 처음 봤을 때 실망하기도 했고 저는 그 너무 더 편해진 포지션이 싫어서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두카티가 디아벨 콘셉트를 빅 네이키드라고 하지 크루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엑스 디아벨을 만든 거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표도 있어. 여기가 스포츠 바이크, 여기가 그쵸, 크루저, 네. 여기가 네이키드인데 네이키드, 약간 중간에. 우리는 포지셔닝이 네. 딱 여기다. 이렇게.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네. 대한 전략이 일단 그랬었죠. 그 멘트를 읽어드리면 머슬 크루저의 외형 속에 슈퍼 스포츠의 성능을 품고 네이키드의 편안한 주행 포지션을 갖추는 것이 디아벨의 지향점이다라고 맞습니다. 두카티가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디아벨 V4는 그것에 더 충실한 모델이다 그러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리가 좋은데. 네. 그래서 스펙을 이제 보면 1260과 비교해서 보면 최고 출력이 9마력이 높아졌고 무게는 7kg 줄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포크를 1도 더 세우면서 휠 베이스도 슬쩍
들었어요. 그래서 스펙을 보면 V4 그란투리스모 1158cc 엔진을 얹고 최고 마력은 168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126Nm입니다. 두카티 전자장비 두카티 론치 컨트롤, 킥시프트, 트랙션 컨트롤, 윌리 컨트롤 뭐 다 들어가 있어. 모드, 다 뭐 들어가 다 있어. 때려놓고 응. 네, 들어가 다 있고 들어가 있어. 디자인 살펴보면 뒤에 리어 램프는 무슨 그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아래 숨겨져 있고 배기구는 4개 게틀링건 같이 되어 있고 스펙을 살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멀슬 크루저의 외형 응. 더 갖춰지게 되었죠. 그리고 슈퍼스포츠의 성능 엔진 더 강력해졌죠. 포지션 저희가 실제로 앉아보니까 더 핸들바가 가까워지고 더 맞아. 편해진 느낌이었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컨셉트에 더 충실한 모델이다. 이게 아까 전에 그 우리 740mm 시트가 뭐였습니까? 슈퍼메테오. 네. 예. 790이니까 50mm가 더 높은 거죠? 네. 한 5cm 정도 더 높고. 네. 그럼 약간 더 네이키드에 더 가까울 것이고. 음. 발착지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만 스포츠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럼요. 전혀 문제 되게 편안한 그쵸. 스타일일 거고 네. 무게가 또 이게 지금 그 장비 중량이잖아요. 네, 다 장비 중량 기준으로 계산. 장비 중량이 233kg? 네. 메테오 20 240kg 되죠? 와우. 그러네. 이렇게 보니까 대단하네.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네. 왜냐면 이쪽은 순행 엔진에 V4인데 V4에 1200cc인데 대단하네. 성능 엄청나지 않아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좀 미안한 정도네요. 그러니까 같이 넣고 거기에 미안할 정도긴 하지만 물론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기술이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저 V4S가 이번에 같이 안 나온 건 조금 아쉬워요. 그렇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일 텐데. 아직 준비를 못한 것이겠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신차 이슈를 전자 서스펜션 올라가나? 음, 그래도 X 디아벨 V4 나오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컨셉을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지만 큰 범주 안에서 크루저가 품는다고 생각해요. 디아벨을. 두카티도 원래는 되게 분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가 X 디아벨 등장 이후로는 그냥 같이 묶고 가자. 묶고 더블로 가. 했던 것 같거든요. 사실 파는 데는 판매라는 입장에서는 그게 더 네, 맞아요.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파일을 뺏어 먹기도 더 괜찮거든요. 그렇죠. 네. 머슬 크루저들 사이에서 얘가 뭔가 확실하게 눈에 띄는 모델이기 때문에 머슬 크루저가 없잖아요. 심지어 지금은. 그 시장에 들어가서 이걸 뺏어오는 게 낫지. 근데 반대로 크루저를 실제로 소비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디아벨이라는 모델 자체가 크루저로서의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하잖아요. 좀 오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루저로 사람들이 머슬 크루저로 보죠. 근데 이거를 크루저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모델은 아니야. 또 아니라고 맞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매장에 가서 앉아보고서 이건 크루저 아니구나 해서 두카티네. 네. 이러면서 타는 거지.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굳이 포워드 스텝이 필요한가? 심지어 저는 원래 크루저 모터사이클 포워드 스텝 별로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 이걸 생각을 언제 했냐면 로켓3 시승할 때 그 생각을 했는데 로켓3도 걔는 크루저라고 하는데 R이 있고 GT가 있어서 지향점을 분리를 해놨는데 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굳이 이거를 두 가지 모델로 나누지? 그냥 하나를 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옵션을 삽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디아벨 V4도 굳이 디아벨이랑 X 디아벨을 나누기보다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아무튼 디아벨 V4는 난 여유가 된다면 사고 싶어. 안 되잖아요. 갖고 싶어. 안 되잖아요. 가격대가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가격대가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디아벨은 계속 잘 팔렸으니까 맞아. 얘도 잘 팔리잖아. 얼마 정도 나올까요? 나는 4천만 원? 3,800. 그쵸. 4천과 여기 왔다 갔다. 3,800. 근데 S 버전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은 3,800 정도. 그러니까 3,800에서 900 요 정도 사이 안에서 해결이 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네요. 4천만 원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다. 내가 안 살 거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갈 건 아니니까. 디아벨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눴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쇼에서 좀 흥미롭게 봤었던 좀 재미있게 봤었던 중국 브랜드와 그 크루저 모델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재미있는 모델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각 모델을
국내 시장 환경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막 엄청 자세하게 지금 앞전에 했던 것처럼 살펴볼 건 아닌 것 같지만 맞습니다. 그냥 일단 심상치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하죠, 사실. 진짜 굉장하죠. 한국에서 막 엔진 개발에 대한 그런 욕구 같은 건 250을 기준으로 그 대배기량 모터사이클을 만드냐 못 만드냐 말해서 우리는 언제 대배기량 모터사이클 갔냐 막 그런 저희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이제 효성 지금 현재 KR이 650. 250 V 트윈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다음 650 트윈을 만들었을 때, 그때도 직렬 4기통 엔진도 만든 게 있었었고, 근데 그 이제 컨셉으로만 남았을 거예요. 근데 현실화돼서 나온 것들은 사실은 지금은 그 V 트윈 그쵸. 밖에 없는 거기도 네.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이에 벌써 한 20년 이상 지났지만 네. 중국 브랜드가 갑자기 느닷없이 V4를 내놨다고? 인라인포도 있잖아요. 네, 인라인4 직렬 4기통 엔진을 요즘 같은 시대에 왜냐면 배출가스 맞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모터사이클 시장도 이제 전기화로 사실상 그쵸. 뭐 몇 년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왜 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근데 이거를 해냈고 이 네. 브랜드들이 지난해에 쇼에 참가하지 않아서 그랬지만 중국 내에서 사실 이미 먼저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작년에 네. V4 엔진 같은 경우에는 네네. 발표가 됐어요. 이제는 이거 진짜로 그냥 뭐 대륙이 만든 실순위 이런 얘기하는 건 되게 부끄러운 얘기 같았고, 물론 타보지도 않았고 엔진의 성능이라던가 내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일단은 완성해서 가지고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QJ의 자회사인 벤다와 MVP에서 그 지금 저희가 얘기한 뭐 신모델들을 선보였는데 MVP로는 V-트윈 크루저들을 선보였고 벤다 모터사이클로는 V4 엔진을 탑재한 미들급 크루저 BD500이랑 직렬 4기통 엔진을 얹은 LFC 700을 쇼장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작년에 이 BD500 V4 엔진 496cc V4 엔진과 함께 1200cc V4 엔진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걔도 나오겠죠? 엔진을 개발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중국 브랜드가 되게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QJ 쪽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슈 통해서 우리가 작년이었나요? 그게? 그 이탈리아 시장 분석. 예. 네. 베넬리. 베넬리와 키웨이. 키웨이. 125 전체 1등이 키웨이였고 10위권 내에 키웨이와 베넬리가 섞여 있는 게 거의 그때 7대인가 6대인가 됐죠? 네. 60%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도 베넬리 TRK 502가 뭐 엄청난 판매를 기록했다고 우리가 막 이렇게 헐레벌떡 놀라면서 얘기를 맞습니다.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2등이잖아요. 1등이에요. 1등인가요? 네. 그 9월 달에 집계가 6,000대가 넘겼었어요. 이탈리아 시장 총 판매량 네. 1위가 중국 브랜드라고요? 베넬리죠. 스쿠터를 포함하면 네. 2등이에요. SH가 1등이고 네. 2등이 베넬리 TRK예요. 판매량이 모델별 판매량이 네. 그 진짜 말도 안 돼요. SH 125가 그게 만 대 정도였을 텐데 그 바로 뒤에를 매뉴얼 바이크 500cc 클래스가 가져가는 게 이게 무슨 일이야 싶은 정도였고, 그 중국 브랜드 얘기는 저희가 다다음 회차에서 더 자세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것이 전시된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는 볼거리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네. 이거는 크기가 이 정도인데 V4를 넣어놨네. 직렬 4기통을 넣어놨네. 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사실 국내 시장에 출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지만 그런 바이크도 있더라라는 거를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직렬 4기통 엔진 같은 네. 경우에 배기 머플러 밑에 이렇게 맞아요. 있는 거나 네. 4개가 또로록 네, 붙어 네, 있는 네. 거나, 그리고 리어 타이어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맞아요. 양산차를 무슨 그 차퍼 만들듯이 원오프 이만한 커스텀만한. 이만한 걸 꽂아놔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야 했는데, 심지어 직렬 4기통이라고? 엔진 회전수가 어디까지 돌아간다고?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와중에 네. 재밌는 걸 재밌는 또 걸 발견하셨죠. 뭡니까? 그 SWM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이탈리아 브랜드고 MB 아구스타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바레세 호수를 같이 끼고 있는 지금
맞은편 네, 그죠. 오, 그래요. SWM이 원래는 MB 아구스타가 자회사로 갖고 있을 때 허스크바나 구형 허스크바나의 기반을 갖고 있는 공장이 있고 그 기반 시설과 함께 중국의 이제 쉰레이 그룹이 돈을 대면서 다시 브랜드를 새로 부활시킨 게 SWM이라는 브랜드예요. 이탈리아 브랜드고 이번 쇼에는 부스를 굉장히 조그맣게 갖고 나왔지만 많이 보던 애가 있더라고요. 엔진이 에볼루션 엔진이 오. 떡하니 꽂혀 있는 거예요. 할리 데이비스 네. 오. 스포스터에 얹어졌다. 네. 오. 놀래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SWM에서 홍보 담당자가 와서 뭐 필요가 있어 물어봐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줘서 뭐 이거 에볼루션이잖아 그랬더니 맞아 유로 5 된대 오. 1200cc였어요. 오. 네. 그리고 근데 거기 이제 각인이랑 이런 것들은 이제 바꿔놨죠. 네. SWM. SWM을 바꿔놨죠.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에볼루션 엔진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오. 그 SWM 모델은 뭐 컨셉트였나요? 아니요 그 양산 가능한 모델이었고요. 오. V 트윈 에볼루션 엔진 공냉 1200 엔진이었고 1200cc겠죠 당연히. 전반적인 형상이나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는 그냥 평범했어요. 응. 굉장히 평범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48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 타이어가 그렇게까지 두껍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법한 베이스 모델로서 접근은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캐릭터성은 부연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런 거 가져다가 더 이상은 손 닿을 수 없는 저 멀리에 그 마치 그 요즘 그 역주행하고 있는 그 사건의 지평선처럼 아니 너무 이과적인 그렇게 해서 그 주요 모델들 말고 다른 것들도 다 재밌었던 것 같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크루저 모터사이클들 이어서 이런 뭔가 다양한 시도나 이렇게 엔진을 갖다가 새로 만드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도에 국내 시장에서도 크루저 모터사이클들이 좀 더 공급이 잘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에이크마 2022 특집 3부 크루저 편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특별 게스트 더모터의 나경남 기자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가 4부에서는 스쿠터를 좀 다뤄볼 네. 예정이죠. 네. 그리고 1부에서 2부에서도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1, 2부 안 보신 분들은 꼭 1, 2부 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4부에서 다시 뵈면 좋겠습니다.